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왜 웃는 거야? 아니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지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정도까지는 이리온 리서치 염동차 연관 빼고는 업로드 없을 것 같아서 네, 미리 공지드리고요. 우리 최강혁 이코노미스트 여의도로 이사 오신다고. 예, 뭐 조금 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사는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왜 문제가 있어? 부동산의 기자예요. 뭐 조금 그래요. 오늘 이제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고, 네. 백신 속도가 있을 뿐이지 뭐 그렇게 됐을 때 금리도 올라가겠죠. 뭐 연말 하반기 쪽으로 가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테이퍼링은 자꾸 2013년 얘기하는데 이미 그런 징후들 이미 상당 부분 그런 반응들이 나온 것 같고, 네. 뭐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러스뷰를 골격을 잡는 건지 달러는 강할 것 같고, 달러 강하니까 외국인들 많이 안 살 것 같고 우리 시장 주식으로 굳이 예를 듣자면 뭐 그런 얘기들 또 뭐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추론했는지 그 얘기를 쭉 들어볼게요. 시작하시죠. 뭐 일단 아까 그 국채 금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원래 일반적인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보통 경기가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난다 안 난다 그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테이퍼링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에 의해 가지고 많이 변화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왜 그러면은 도대체 금리가 하락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해석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샀으니까, 이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해석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금리가 원래 올라가면은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 원인을 조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요번 같은 경우에 오른쪽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제 81년부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의 그 첫 이제 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복 구간까지 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 자체가 이례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경로가 틀리다라는 느낌보다는 왜 그 고무공 같은 거를 옆에서 누르면은 위아래로 튀어오르면서 짧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면서 그게 시기가 짧아진 것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뭐 누르는 힘은 아마 돈으로 눌러버렸겠죠. 그래서 MBER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겁니다. MBER에서 미국의 리세션 구간을 이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해주는 애들이 MBER인데, 걔네들이 2020년 3월하고 4월 2개월이 침체 구간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독특한 거지. 이례적으로 짧은 겁니다. 진짜 짧은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가 그것 때문에 조금 내려간 게 깊었으니까 올라간 것도 빨리 올라갔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상화 구간도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무슨 경제에 대한 생산성 문제나 아니면은 새로운 변화 문제 때문에 침체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은 이전 경기 수준하고 그냥 연결이 돼서 이어지는 거지 새로운 혁신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사이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6페이지보다는 7페이지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회복 움직임, 더군다나 수요에 대한 움직임이나 아니면 제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왜 생겨났냐라는 부분에서, 일단 요 파란색 중에서 위에 두 개를 보시면요.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 코로나 때는 내구재나 아니면은 비내구재 소비가 거의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특이한 거고요. 그게 왜 그랬냐 했을 때,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소매 판매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온라인 소매 판매가 진짜로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줄어들 것이냐라는 의문까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 소매 판매가 그대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내구재하고 비내구재가 안 줄어들었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뭐 음식료는 좀 별개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나머지 내구재들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오프라인이 리오픈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옷도 사고 쇼핑도 하고 이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집에서 쇼핑 다 했는데 뭐 굳이 백신 풀린다고선 나가서 또 쇼핑을 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건데 수요가 늘어나려면요 소득이 늘어나야 돼요 무조건. 근데 소득이 늘어나려면은 가처분 소득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처분 소득의 거의 대부분의 그 증가분은 정부의 지원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정부 지원금이 이제부터는 안 나오는 정책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수요 증가가 나올 수가 없고요. 수요 증가가 안 나오면 이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처럼 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추세선을 벗어나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정부 지원금이 없고 소득이 늘어날 구석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그렇죠? 추세로의 복귀인데 저는 그래서 복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올라간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근거가 저는 근거를 다 이제 도대체 근거가 뭘까라고서는 찾아봤는데 근거가 코로나가 회복됐기 때문이래요. 근데 코로나 회복된다고서는 돈 더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근거라기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그 재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순서입니다. 왼쪽 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YOY로 보시는 것처럼 소비가 증가해서 그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재고 증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졌던 재고를 증가시키니까 밑으로 내려보시는 것처럼 산업 생산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거에 대한 예상치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따라가지고 산업 생산이 당연히 증가해야 되니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설비 가동률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위쪽으로 가시면은 확대된 소비가 이제는 돈을 안 푸니까는 줄어들 겁니다. 돈이 줄어들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늘어난 재고가 과잉 재고로 남아있게 되고요. 과잉 재고로 남아있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처럼 생산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왼쪽 보시는 것처럼 설비 가동률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이 계속해서 어차피 경제에서는 계속해서 돌면서 나타나는 그림이고 그거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뭐냐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재고를 급격하게 늘리면 결국에는 과잉 재고가 됩니다. 재고가 이렇게 됐을 때 보통 픽아웃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고가 끊임없이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해야지 지금부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의 근거를 찾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경제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어요. 이번 코로나는 되게 특이한 게 그냥 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생긴 수요 감소나 아니면은 뭐 문제였었기 때문에 이머징 수준에서 봐도 그렇고 글로벌 은행들의 CDS 모습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 리스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언제 테이퍼링 정책을 펼쳐도 그 시기가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QE 1, 2, 3를 펼친 게 5년 3개월 동안 3.6조를 풀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1년 4개월 동안 4조라는 돈을 풀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정부가 지금 유동성을 줄이면 큰일 난다라고 그러는데 5년 동안 풀었던 돈을 1년 만에 풀어놨는데 오히려 저는 부작용을 걱정할 시간이지 지금 유동성을 줄인다라고 해서 큰일 난다라는 개념은 없다. 연준 머리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격하게 테이퍼링이 일어나면은 주가는 아니면 자산 가격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자산 가격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자산 가격의 조정이지 경기의 침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 옐런이 계속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예, 뭐 옐런도 얘기했죠.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침체가 없다면은 자산 가격 하락을 용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CPI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더더군다나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 정책상으로 시기를 예상하는 거는 지금은 좀 의미 없지 않겠느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조금 넘어가서 14페이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동일한 얘기예요. 사람들 많이 기대하시는 게 저 글로벌 실질 경제활동 지수를 왜 보냐면요. 보통 저게 글로벌 무역량의 선행지표성 지표로 프레드에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무역 지표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하는 건데 사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글로벌 교역량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올라간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보시는 것처럼 인제 추세선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글로벌 무역량이 어마어마한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에요. 2018년 이런 경우에 많이 줄었거든요. 17년, 18년을 통해 가지고 그때 왜 줄었느냐? 미중 무역 갈등 생겨서 줄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핫하게 나오는 뉴스가 뭐냐? 미중 무역 합의했던 거 백지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선을 뚫고서는 위쪽으로 상방으로 세게 나간다. 그게 언제냐면 2005년에서 2007년이에요. 2005년에서 2007년 그림 보시면은 추세선 뚫고 위쪽으로 세게 나갔다가 서브프라임 때문에 급락하는 모습 나오는데 그때는 미국과 중국이 정말 그렇죠. 밀월 관계일 때죠. 그리고 중국이 워낙에 세게 성장을 했었죠. 근데 그 그림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제조업 확장 사이클, 그 다음에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연결돼서 15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제 부분에서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무역량은 한국은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 경제에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무역량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한국이 더 변동성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의 변동폭이 크다 뿐인데 한국이 꺾였어요. 한국은 6월 수치 발표된 거니까 꺾였는데 지금 글로벌 무역량은 4월 수치거든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5월, 6월 꺾일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글로벌 무역량 꺾인다. 거기다가 한국의 수출 증가율 지금부터는 둔화 국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한국도 내수를 기대해야 되는 건데 뭐 한국 자산에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오른쪽 밑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은 돈을 워낙에 못 벌던 때이기 때문에 추세가 의미가 없습니다. 2018년에서 19년의 추세가 우리나라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법인세, 소득세, 자산세 전부 다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1년에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내수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은 세금을 올리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정적자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재정적자, 우리나라 적자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채 발행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금융적자가 있고요. 하나는 조세를 통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적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세를 통해서 갚으려면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 조세 중에서 국민 부담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이게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글로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제공해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네.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세하고 간접세 비율로 보셨을 때 직접세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직접 세율을 올려서 때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말에서 올해 말은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국은 세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한세들, 통지세들 받으셨을 텐데 많이도 올랐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약간은 지금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17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기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하고 2단계가 합쳐진 모양이 6월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 1단계 상황이 굉장히 짧고 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 때가 버냉키가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얘기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예. 그때 막 텐드럴이 뭐냐면 테이퍼링인데 서로들 모르니까 그 설명해주기 바빴는데 꼭 옛날에 이 금융위기 생겼을 때 HDS 기억나지? 예, 맞아요. 나죠? 그때
저 모 정모 우리 같이 있었던 예, 맨날 그거. 듣고 있니? 예. 그래가지고 그거 외국 자료 정리해가지고 그 세미나 하였잖아요. 예. CDS는 먹고 그랬었어 우연연구. 그러니까 테이프 그러니까 처음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때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 나도 한다니까 그래요. 2013년에 제가 아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발작 없는이라는 제목이 저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뭔지 받아들이는 시간은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굉장히 짧고 약할 거고 2단계가 합쳐져 가지고 왜냐하면은 2단계는 어떤 시기였냐면요. 실제로 QE가 이제 QE 종료가 줄여 나가는 게 시행이 됐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본 거예요. 아, 이걸 줄이면은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관찰을 하다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선대응을 하겠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함께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구간이 올해 6월에서 9월 사이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9월에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엔 달러가 9월까지가 가장 강하게 강세로 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최근에 미국 증시 좀 흔들리니까 예. 연준에서 뭐 테이퍼 이런 거 이제 다 후퇴할 거다 뭐 이런 기대들 하는데 그건 좀 제가 위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주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얘기를 네. 하려고 한 거예요 나도. 막 그런 식으로 어제 뭐 미국 시장 올라왔다는데 그거 않고. 아니 주가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게 올랐다는 걸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있으면은 그게 컸어요. 어제 예. 나는 이제 새벽 잠이 없으니까 일찍 자고 깨니까 우연영처럼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미국 유학 갔던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와 달리 자막을 보는 편인데 항상 얘기하잖아. 근데 알아듣는 것만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얘기한 게 그거야. 저거 그 델타 변이가 치사율이 낮다. 그러니까 얘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백신 많이 맞았고 치사율 낮으니까 봉쇄 없다. 뭐 이런 논리로 어제 강하게 더 돌아섰던 건데. 요즘에 뭐 그 시장 이제 좀 하락했으면 조정했으면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델타 변이 얘기 안 하고 이제 람다 변이 얘기하던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리오프닝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속도의 문제지 우리는 백신을 덜 맞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18페이지에 봐주시면요.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는 순간에 2013년부터 보시면은 여기 재밌는 그림이 나온 게 그러니까 맞아. 저는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조정이 셀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선명히 가지는데. 기억 말할게. 끼어들어서 그런데 그때 미국 올랐고 한국 빠졌어. 예, 그래서 기억나지? 그 말씀을 드리는 그래가지고 거예요. 내가 그때 왜냐면 미국 올랐으니까 오늘 돌 줄 알고 그러면 또 안 올라가. 그거가 그 테이퍼 때 들어온 기간이었어. 그러니까는 이게 이머징 쪽으로 자금 들어가는 게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베트남, 브라질 이런 데가 빠지겠지 뭐. 그죠. 근데 한국도 솔직히 한국 요번에 뭐였죠?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선진국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한국 1997년에 OECD 들어갔다고선 선진국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IMF 외환위기 그런 얘기 하지 터졌거든요. 말고. 아니 그러니까는 네. 그 어딘가에 들어갔다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선진국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데 해외 투자자들은 진짜 전통적으로 선진국인 애들 말고는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머징 쪽으로 자금 들어가는 게 약간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21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일본의 자금 유출입하고 미국 국채 쪽으로의 자금 유출입이 반대로 움직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2013년에서 그 초반부에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일본 자금이나 유럽 자금도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달러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서 달러를 산 거예요. 근데 이 뒤에 2014년 7월 QE가 본격화되는 이 절정 구간에 이르렀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그냥 달러보다는 안전자산 계속 사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일본으로 자금이 유입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요 두 개가 합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달러만 완전히 사는 그림보다는 오히려 그건 한 9월쯤에 멈출 것 같고요. 오히려 선진국을 전반적으로 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뭐 꼭 코스피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선진국 중심으로 가시는 게 지금은 맞는 방향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뒤쪽은 뭐 그 ARA EM 매트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IMF에서 권고하는 외환 보유고 적정 수준입니다. 이 오른쪽 밑에 차트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요 100%에서 150% 비율 안에 들어가야지 적정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사실 좀 달라요. 다음 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중국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게 벗어나더라도 얘네들은 통화량을 좀 늘리는 부분이 있고 달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중기축 통화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환 보유고가 없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인도는 괜찮나요? 예, 인도가 2014년, 14년이 이제 프레지 레이시였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지금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외환 보유고를 늘렸어요. 외환 보유고를 요 근래 들어가지고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동남아시아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동남아시아 중에서는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 우려하는 거는 한국이 왜 이래? 네, 제가 한국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의외인데 한국은 당연히 저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이 여기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벗어나지? 우리가 외환 보유가 이럴 리가 없잖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일단 통화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표에서는 이게 좀 다른데 단기 부채를 늘렸어요. 단기 부채를 늘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다가 제가 조금 2021년 수치는 더 이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게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한국이 수출이 늘어나니까 수입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보다도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한국은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요. 기업이 해외 부채를 못 갚을 수준의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위기다라고 그러니까 국가 위기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긴 보거든요. 해외 투자자들은 그러면은 한국은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정 외환 보유고를 벗어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은 내릴 수. 안 사겠네 이러면. 예.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보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특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짜 의외였어. 우연 용어는 어떻게 할게요? 한국이 이렇게 외환 보이고 딴 거 하고 있었구나. 보지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멕시코도 야 의외인데 멕시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괜찮아요.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 괜찮고요. 그거 못 떠들어는 나라가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3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남아공 같은 애들이 도달 못해요. 되게 안 좋지 않아요 지금? 예, 남아공은 원래 항상 좀 위험하다라고 그러는 나라니까. 그런데 단기 부채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저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한국도 약간은 이제는 지금 아까 그거랑 다 연결돼요. 한국도 그래가지고 부채 관리해야 되는데 단기 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 적정 외환 보유고에 못 도달하니까 부채 관리해야 되는데 부채 관리하려면은 법인세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올린다고. 네, 세금 올리는 거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저는 매력적인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딴 데 가서도 투자할 때 얘기해야겠다. 예,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테이퍼링 부분 넘어갈까요? 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인 얘기인데. 맞습니다. 좀 인용이 왔고요. 파트 3부터는 테이퍼링이랑 과거 채권 시장 영향 또는 이제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 3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금 생각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조정 예상 타임라인이고요. 뭐 중요한 것은 사실 테이퍼링을 언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연준이 얘기해 줄까인데 8월 잭슨홀 아니면 9월에 조금 시사해 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언제 할 거고 또한 뭐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일정 이런 거는 11월이나 뭐 12월쯤에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시작하는 구간은
정말 빠르면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해 나가는 시기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사실 뭐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한 조금 우려보다는 테이퍼링이 먼저 일어날 거고, 일단 테이퍼링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테이퍼링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3페이지 보시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퍼링이 비단 뭐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거긴 하지만 매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긴축으로 보기 좀 어렵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사는 규모를 줄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는 게 아니라 네. 나오는 수도꼭지 조금씩 잠그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33페이지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QE3 구간에서도 이제 그 BS는 증가하잖아요. 자산 매입 꾸준히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되더라도 자산 매입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있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지금부터 올라가 있죠. 8조 달러 가까이 7조 달러 넘게 있으니까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래서 아마도 QE 끝내고 QT 끝내고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재투자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BS를 줄여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거다. 이게 어떤 이게 씨앗이 생겼을 때 이걸 갖다 이렇게 느리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대한 고민도 좀 있거든 나는. 테이퍼링이나 이런 전환을요. 어떤 순간인가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느낌 받으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금리 같은 것들도. 어떻게 생각해? 근데 아니? 아무래도 원래는 한 4, 5조 달러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19년도 적어도 그때 이제 BS 줄이려고 했다가 RP 금리 그치. 급등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BS를 늘려나갔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상황은 7, 8조 정도까지 7, 8조 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초과 유동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흡수해 나가면은 그래도 지금 수준보다는 좀 떨어진 수준에 적정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뭐 만약에 MMT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옆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은 MMT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주장은 저거는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지 부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디지털 화폐를 전환하는 거를 저돈으로 전환을 할 거니까 부채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줄여버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들어가.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뭐 보시면 두 번째 차트 보시면은 좀 음영 표시된 부분에서 이제 금리 10년물 금리가 급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테이퍼 텐트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근데 테이퍼 텐트럼 이후에 실질적으로 QT가 테이퍼링 시작된 이후부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채에 대한 수요 또는 이제 이게 뭔지 조금 파악해 나가면서 이제 좀 포지션을 조정해 나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채 금리가 다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미국채 10년 급등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대신에 조금 미국채를 수요하는 약간 그러한 힘이 좀 더 견조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과거와 같은 긴축 발작은 없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연준의 자산 매입 상황을 보시면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이제 QE를 하기 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단기물보다 장기물을 더 많이 매입을 해줬잖아요. 근데 QE를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다시 단기물을 사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 상황을 보시면은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더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시장에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난 5월에 뉴욕 연은에서 재무부의 발행 비중하고 비슷하게 이제 연준에서는 장기물 더 매입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보다는 중장기물을 더 수요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줬다라 보고 있어서요. 이러한 또 측면도 미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닐 거다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인데, 통상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되면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에 더해져서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은 또 어느 정도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은 또 과거에 QE를 시작하는, 이제 QE3을 시작하는 구간에서도 사실상 뭐 미국
본드에 대한 그 자금은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도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조금 있을 거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RRP 규모가 확대가 이제 되었는데, 사실상 RRP는 이제 연준에서 유동성을 흡수해주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부분에 대한 유동성은 뭐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유동성이라기보다는 조금 초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 약간 이러한 부분을 지금 조금 정상화하는 구간에서 선제적으로 좀 걷어들이는 상황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RRP 시장에 이렇게 규모가 늘어났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사실상 뭐 초과 유동성 흡수에 대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긴축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호주,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은 자산 매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머징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멕시코라든지 뭐 브라질 뭐 이런 데서는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과거와 같은 뭐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이 그렇게 두드러질 만한 상황은 오지는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3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밑에 두 가지 그림이 QE3 구간에서 다시 단기물을 더 매입하는 거, 그다음에 장기물, 중장기물을 덜 매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에서 나타났던 것이 사실 테이퍼 텐트럼 이후의 금리 급등이라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뭐 우려나 뭐 긴장도 있었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수급 측면의 이슈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사실 이러한 흐름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장기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연준에서 좀 강하게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을 만들어내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7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뉴욕 연은에서 장기채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평균 잔존 만기가 그래도 조금 거의 한 7.5년 정도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8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단기물보다 중장기물 매입 꾸준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8페이지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연준에서 이러한 발표를 했는지를 보시면은 단기물보다 중장기물 더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위기가 오면은 단기물을 발행을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잖아요. 근데 위기가 끝나는 구간에서는 단기물보다는 중장기물을 더 다시 발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구간이라서 연준 역시도 매입 비중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기대된다라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 보시면은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달러화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박스 바깥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 보시면은 이제 IMF에서 발표되는 그 지표인데, 정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달러화를 어느 정도로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는지 비중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급증하잖아요. 일단 그런 것만큼 달러에 대한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생긴다라 생각하시면은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또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는 거고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외국 공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보유도 사실상 그 테이퍼 텐트럼 이후 그다음에 QE 테이퍼링 시작되는 그 구간부터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채 금리는 좀 하락하는데 기여할 거다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본드에 대한 자금은 유입이 되는데 언제냐? 사실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나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테이퍼링이 뭐 긴축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매입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매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테이퍼링 되더라도 미국 자산,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좀 있지 않겠냐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퀴티랑 본드랑 상대성과를 그려놓은 건데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성과니까요. 이퀴티보다는 본드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러한 그 상대성과가 조금 더 유효할 거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측면에서도 뭐 지금 뭐 1.1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사실 오늘 1.2긴 하지만 근데 더 떨어지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 뭐 횡보하거나 조금 강보합권에서 박스권 움직임 보이지 않겠냐라 생각하는 부분들이 유캐트랑 본드 상대 성과를 봤을 때 본드가 좀 더 유리하다. 사실 이게 미국에 대한 유캐트 본드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그 본드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42페이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RIP 규모인데요. 정말 전례 없는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네, 거의 1조 달러까지 이제 일간으로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왜 RIP가 이렇게 많았을까? 보시면은 사실 MMF에서 RIP를 많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 MMF에서 많이 이제 매입하고 했던 것들이 T빌, 그러니까 1년 미만 미국채에 대한 그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1년 미만 그 T빌 중에서 1개월물 금리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금리 구간에 들어선 그 기간이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MMF 입장에서는 1들을 좀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인 T빌보다는 0%를 주는 RIP로 그냥 박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초과 유동성이 좀 과하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RIP 규모가 그래도 늘어나는 것은 시장에 있는 또는 뭐 MMF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쓸모없는 좀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는 기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4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RIP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를 써놨는데 이제 RIP가 되면은 연준의 그 자산 뭐 미국채겠죠? 떨어지고 지급준비금도 하락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RIP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연준의 BS 지급준비금 측면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연준에서는 생각하는 좀 긍정적인 그림이 아닐까라 생각하는 거고요. 과거 2014년 5월에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연은이었던 존 윌리엄스 총재, 지금 뉴욕 연은 총재인데 이 총재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오버나이트 RIP가 단기금리를 상승시키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정상화 구간, 통화정책 정상화 구간에서 좀 RIP 역할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RIP가 조금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 보고 있고 RIP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준이 정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역효과, 또 부정적인 효과를 조금 이렇게 제한적이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에서도 선제적으로 긴축을 전환이 되고 있고요. 이 자료에서는 조금 지금 인상한 국가들, 금리 인상한 국가들이 왜 금리 인상을 했고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해놨습니다. 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브라질, 터키, 뭐 러시아, 헝가리, 체코,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렇게 올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올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연초에 금리를 인하를 했다가 다시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대부분 이유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 수준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환율 측면에서도 달러 대비 평가 절하가 심화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에서는 이미 뭐 자산 매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긴축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먼저 대응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은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더라도 사실상 시장에 그 미치는 그러한 변동성이 큰 구간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뭐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막 혼자서 그 도저히 끼어들 여지를 안 두고 나서 그랬는데 자, 이코노미스트 생각은 어때요? 그 13년 사이클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압축돼서 진행된 것도 어그리. 네. 그리고 그때 보면 증시는 내가 기억이 선명한 게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빠져가지고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한 특성은 유지될 거로 보는 거야? 특성은 유지된다고 보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근데 압축됐으니까 시간은 어떤 것 같아? 시간은 훨씬 짧아질 올해가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시간은 올해 저는 9월까지가 제일 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왜 9월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 강세나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이머징에서 자금이 안 들어가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나 이런 게 저는 9월까지가 제일 셀 거라고 보는 거고요. 9월까지 장이 되게 안 좋다는 얘기네. 안전자산 저는 하반기 전망에서도 9월이 별로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3분기가 별로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빠르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었던 생각인데 미국의 부채 한도 그거는 그냥 연장되는 거야 그냥? 뭐 그거는 기사가 안 나오대요. 통과시키려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그 예산 조정 절차 때문에 할 수가 있어가지고 기사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산 조정 절차 쓸 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이한 정책을 낸다라기보다는 딱 부채에 맞춰가지고 부채 한도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혜연 연구원 생각에는 금리는 바닥 찐 것 같아요. 10년 기준은 미국. 네, 저는 1.1에서 더 떨어지는 건 연말에는 좀 어느 정도 어렵다. 갈 수 있다고요? 사실 저는 연말에 한 1.8, 1.9 정말 1.8, 강하면 1.9? 2%까지. 야, 1.8, 1.9 가면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그러면 저기 골드만삭스 전망도 굉장히 금리 올라가는 걸로 잡혀 있더라고. 뭐 테이퍼링 하고 이제 나면은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언젠지에 대한 또 사람들이 전망을 또 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지금 뭐 매입 규모도 과거엔 800억 달러씩 매입해줬는데 지금은 1,200억 달러씩 해주니까 이제 매입하는 속도, 그러니까 매입을 조정하는 속도도 또 빨라지지 않겠냐라는 또 시각도 있어서 만약에 과거에는 100억 달러씩 줄여 나갔지만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줄여 나갈 수 내가 있을까요? 그 생각이거든 지금. 네. 이제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이게 수도꼭지를 요만큼만 잠가도 규모가 되게 클 것 같다는 거지 저 시장에 기대하는 수준보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이러한 규모 이런 것들도 또 나중에 또 불확실성 커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뭐 같이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MBS랑 트레저리를 같이 줄여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규모도 MBS만 줄이고 뭐 차별적으로 할 거다, 단계별로 한다 그런 말도 많던데 그거는. 네, 맞아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처음 페이지였는데 32페이지에서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가능 시나리오를 3개 써놨어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연준 위원들의 뭐 발언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대다수의 발언을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채랑 MBS를 같이 줄여나가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장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매입을 해줬던 거, 자산 매입을 해줬던 거는 전반적인 시장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이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특정 시장의 뭐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MBS를 먼저 줄여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카플란 총재 같은 경우요. 그런 부분은 뭐 부동산 시장 가격이 뭐 너무 높고 과열되고 있으니까 지금 MBS 금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전반적인 대다수의 위원들은 같이 줄여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 보시면은 일단 MBS 먼저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같이 줄여나가는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규모에 대한 것을 1,200억 달러씩 지금 아직 매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 시작하는 시작을 정말 빠르면 올해 12월이고 적정한 수준 내년 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내년 1월에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올해 말에 근데 MBS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이랬을 때는 사실 뭐 MBS를 매입하던 것을 국채를 더 매입해주는 약간 이런 조정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이 줄여나가는 것 동시에 이게 좀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건 진짜로 안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논리지 MBS를 줄인다고 하거나 뭐 QE를 뭐 국채를 줄인다고 하거나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 MBS를 먼저 줄이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저는 대세에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더 녹음을 저도 내일부터 회사 안 나오는데 근데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어제 금리가 약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제는 뭐 구조적 저금리로 들어간다는 얘기 하시는 분까지 나오더라고 벌써. 근데 그거는 좀 오버들 하시는 것 같고 금리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그냥 뭐 채권 애널리스트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실 미국채 금리가 1.1까지 떨어졌던 건 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히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막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막 쇼 때렸다 쇼 쳤던 것들 더 쳤다가 커버링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온 건데 내가 걱정이 오늘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부채가 문제네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부채가 생각보다 높아서 내 생각에는 한국은행이 급하게 금리를 해서 가계 부채를 조정해야겠다는 생각 갖는 게 이해가 가는데. 예, 그래서 저렇게까지 저러나 나는 이주열 총재가 왜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저 부채 조절 안 하면 지금. 그러니까 국가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걸 없애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그치, 거죠. 너무 예. 높으니까.
부채를 더 안 늘리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는 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예. 그냥 딱 그림은 그려지네. 뭐 어차피 선진국적으로 안전자산 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나라 쪽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야 그래서 최강이가 아파트 팔았구나. 야 선수가 진짜 나 부동산 참미론자인데 갑자기 집을 팔길래 내가 저게 왜 팔았나 싶었는데 오 역시 혼자적 대응. 아 저는 혼자적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저런 나쁜 정패 같은 것 같은 야저 어이없다 진짜. 내가 요새 하여튼 나도 부동산 관심 많잖아요. 깜짝이야 놀라는 게 최근에 너무 올랐어. 네. 이거는 상식선을 벗어난 상승이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빠지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뭐 이 정도에서 하고서 가는 거 안 먹는데 우리 주장인 내가 최강이 그동안 오래 나랑 같이 있었지만 조심스러워야 된다 뭐든지 투자는 그러니까 장기로 즐기되 좀 조심해야 할 때가 있는데 조심하자고 맨날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야 부동산도 이거 좀 겁나더라고 그렇죠. 왜냐면 별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까지 많이 올랐다는 걸 난 투자 위원 심사를 계속 하잖아요. 깜짝이야 놀래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딜에서 벗어나 있던 그 로케이션에 있던 것들까지 그냥 다들 달려드는 분위기여서 이게 보통 자산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산들 거의 그런 분위기여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오늘 오늘 듣다가 오늘 내가 하나 깜짝 놀란 게 아까 그거예요. 부채. 그 처음에 당신도 그걸 예상하고서 했던 건 아니었지. 아니었지. 예. 한국은 좋을 줄 알았어요. 데이터 찾다가 찾은 거지. 나도 깜짝 놀란 거야. 그건 우리는 하면 단기 부채가 우리나라가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관리를 잘한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세부적으로 이 원인이 뭐냐는 잘 못 찾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돌렸는데 공식적으로 IMF에서 발표한 게 이거다라는 거를 보시는 결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야, 그건 좀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데이터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